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대체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진짜 생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요즘 자식들도 부모 신경 안 쓰는데 내 문제는 내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이제 뽑아왔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수입 제로, 평범했던 주부가 에어비앤비로 인생 2막을 꽃피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기사 내용 잠깐 읽어드리면 100세 시대이다. 50대, 60대에 은퇴를 해도 살아온 시간만큼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100세 시대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냐면 소득이 없잖아요. 은퇴를 하면. 소득 없이 살아온 만큼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 시기. 그래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는 노후 준비가 최고의 고민거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수입 제로, 연금 제로, 연금이 있다고 해도 65세부터 나오잖아요. 보통 지금 한 60년대생들이. 돈이 급했다. 일자리를 찾아보니 50세 이상은 시니어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랬다.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일해도 월 100만 원 벌기가 어려웠다. 인생의 바닥까지 간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에어비앤비를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생활비도 마련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로 그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시고 또 에어비앤비 전문가를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대체 에어비앤비가 뭐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나도 인생 2막을 꽃필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이십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슬한 주인장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네. 또 한옥, 네. 게스트하우스 강의를 하고 있는 피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또 비교적 투자금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제가 이것도 이제 봤지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하고 같이 나오는 것 중에 불법이라는 게 좀 있어요. 에어비앤비 불법 아닌가요? 에어비앤비 불법인데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는 이게 불법인가요? 그 불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에어비앤비는 방을 내놓는 사람이랑 방을 찾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기보다 내가 내놓는 에어비앤비에 올려놓은 숙소가 불법이면 그게 불법 에어비앤비이고요. 그렇죠?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를 에어비앤비에 등록해서 숙박 예약을 받으면 네, 그러면 합법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 우리가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숙박업 그쵸. 비슷한 걸 하는 건데 네, 숙박 예약을 이게 받아서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불법인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불법일 수 있는데 불법 안에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모르는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 에어비앤비도 있고 그 게스트하우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이 분명히 다른 거죠. 네, 네. 그럼 에어비앤비하고 이 게스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게스트하우스 하면은 합법, 네. 에어비앤비 하면 불법 이렇게 인식이 그렇게 있죠.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게스트하우스는 법적인 명칭이 아니고 네. 그런 소규모 숙박 시설들을 통칭하는 어떤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카페라고 얘기를 하지만 카페를 보면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어떤 데는 휴게 음식점 이렇게 써 있고요. 어떤 데는 일반 음식점 이렇게 되고 어떤 카페는 커피만 팔고 어떤 카페는 술도 팔고 맥주나 와인도 팔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업종에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다 통틀어서 카페라고 부르잖아요.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민박업들인데요. 민박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서 하는 농어촌 민박업이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하는 도시 민박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 지역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그 민박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옥 체험업 이런 것도 있고 호스텔업도 있고
예,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네요. 다양한 업종들이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써서 숙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도 뭐 대학생 시절 때 놀러 가면 이제 민박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이미 그때부터 민박이라는 게 있었죠. 네, 뭐 법적으로 그쵸.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쵸. 물론 있고. 예, 예. 근데 요즘에는 이런 뭐 산이나 바다나 강이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이제 민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도시 민박업.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이제 뭐 에어비앤비 이런 네. 것들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서 봤더니 가장 이제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있었어요. 네. 당연히 이제 궁금해하고 또 호기심이 가니까 많이 봤을 텐데 그게 뭐냐면 에어비앤비로 이제 돈 버는 방법 5가지라고 하는데 네.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가 보죠. 돈 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도 에어비앤비 단어는 들어봤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에어비앤비 돈 버는 방법이 5가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에어비앤비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방을 내놓고 누군가가 숙박 예약을 해서 숙박비 수입을 올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를 우리가 돈 버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아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돈 버는 방법이 에어비앤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에어비앤비로 소개를 해서 끌어들이면 수수료처럼 그래요? 네, 그렇죠. 혹시 그 쿠팡 같은 데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수료를 적립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숙박을 할 만한 내 집이나 그런 게 없어도 소개로만 해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검색해보면 아까 에어비앤비 불법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어비앤비 뭐 할인 코드, 에어비앤비 할인받는 방법 이런 식의 그 게시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에어비앤비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숙박 예약을 하거나 내가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등록을 하거나 그러면 그 링크를 제공한 사람한테 수수료가 쌓이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내가 이 숙박을 할 만한 내 집이든 아니면 뭐 주택이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개만으로도 수수료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은퇴자들 보면 이분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제 방이 하나 비었어요. 2개든 한 개든. 그럼 그걸 에어비앤비 등록해서 여기서 나오는 매출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에어비앤비라는 데가 되게 특수한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을 중개하는 그런 사이트는 에어비앤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놀자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쵸, 야놀자 여기 어때? 이런 데도 있고 해외의 그런 숙박 예약 사이트로는 부킹닷컴이라든지 아고다닷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법 부킹닷컴, 불법 호텔스닷컴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왜 에어비앤비는 불법 에어비앤비가 존재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에어비앤비에다가 내가 회원가입해서 사진 찍어서 방을 등록하는 과정에는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뭐 인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내가 합법적인 사업자라는 거를 등록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불법이 많은 거고요. 그냥 내가 우리 집 방이 남네. 그래서 그냥 에어비앤비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순간에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고 게스트한테 숙박 예약을 받아서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대한민국 법상으로 보면은 걔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근데 의외로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죠. 근데 통계는 없는데요. 한 80%는 넘지 그래요? 않을까.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는 8%가 아니라 80%요? 네, 80%가 넘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기사 내용에 보면 이제 수입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에어비앤비로 일단 생활비가 해결됐나 봐요. 근데 뭐 모든 게 다르지만 뭐 수입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에어비앤비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서 뭐 하는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뭐 얼마에서 얼마 정도를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게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시는데요. 그쵸? 결국은 그게 시장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제가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집은 여수인데 여수에서도 에어비앤비 될까요? 우리 집 포항인데 에어비앤비 될까요? 우리 집이 관광지도 아닌데 의정부인데도 에어비앤비가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 에어비앤비 의정부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에어비앤비들이 현재 올라와 있으면 2인실 기준으로 요 정도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한 1박에 어느 정도 받는구나. 요 정도가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 내가 인테리어라든지 입지가 더 좋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군요. 떨어지면 내릴 수도 있고 이 정도죠.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방 한 칸, 2인용 방 한 칸이 뭐 월 하루 하는데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매일 그 숙박손님을 받게 되면 300이네요. 뭐 그렇게 되기 쉽진 않겠지만 그냥 계산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뭐 불가능한 것도 이제 열심히 또 홍보하고 마케팅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10만 원씩 이제 한 달에 20일 하면 200만 원. 네. 이분도 아마 그렇게 해서 생활비가 되는가 싶어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얼마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로? 보통은 에어비앤비로 법적으로는 이게 그 규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 개수 특히 아까 민박업 말씀드렸잖아요. 민박업은 일반 주택가에서 주택에서 주민들이 사는 주택에서 또 주거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든요. 우리가 모텔이라고 흔히 부르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창업지역에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창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창업비용이 일단 낮고요. 그래서 규모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그 의정부 사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의정부에 그 의정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의정부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의정부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의정부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가 임차를 했을 때요. 내가 매수하는 거 말고요. 한 500에 한 45? 500에 45? 네, 그 정도?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 보증은 500에 월세 45만 원. 45만 원에서 50만 원 이 정도이고요. 그보다 더 낮은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이 아니라 나는 뭐 원룸 건물이다. 뭐 이 정도면 근데 서울보다 원룸은 훨씬 넓어요. 그러겠죠. 그런 데의 경우에는 월 300에 35만 원 이 정도로도 가능한데요. 의정부가 관광지가 있진 않잖아요. 의정부도 과연 에어비앤비가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의정부도 정말 잘 되는 에어비앤비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거의 한 달에 그 며칠 빼고 3, 4일 빼고는 방이 막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예약이. 근데 인테리어 수준을 보면 사진을 보면은 얘가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서울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중간보다도 조금 아래 그런데도 의정부에서는 그 숙소가 1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기를 주로 보거든요. 후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예약을 해서 숙박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쭉 보니까 여기는 주로 의정부 주변에 군부대가 많잖아요. 군부대 면회를 온 20대 여성들이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외박 나왔을 때 같이 자려고 예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박에 거의 7만 원, 평일 7만 원, 주말 8만 5천 원 이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도 꽉꽉 차는 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00만 원 내에 벌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월세 빼고 뭐 전기요금이랑 소모품 비용이랑 뭐랑 빼고도 한 달에 150 이상을 그 방 안에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상상도 못할 수익률인데요. 이거 한 2개 운영하면 한 300 되면 그 노후 생활비가 이걸로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를 거기서 느꼈는데요. 관광지가 아닌데도 되나요? 뭐 많이 물어보세요. 내 집이 아니라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꼭 거기에서 숙박을 해야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사실 전통적으로 숙박업이 잘 되는 데들이 강북 지역의 관광지, 외국인,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못 오지만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명동, 동대문,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뭐 종로, 경복궁역 근처, 뭐 이런 데들이 많이들 오는 데들인데요. 그런 관광지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홍대, 이태원 이런 데가 아니라 의정부든지 아니면 또 잘하시는 분이 마곡이요. 마곡이요? 네. 만약에 누가 와서 서울에서 숙소를 잡는다 그러면 마곡을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저기 강서구 그쪽인데. 네. 근데 마곡에 가는 사람 마곡에다가 숙소를 잡아야 돼.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쪽에 LG 계열사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은 사업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네. 근데 거기서 잡을 수 있는 숙소가 비싼 호텔들 아니면 뭐 모텔. 근데 좀 장기로 머물기는 좀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에어비앤비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 에어비앤비 하면
일단 생각나는 게 관광지 주변, 또 국내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지가 아니어도 또 국내인들도 많이 또 활용하네요. 또 에어비앤비 하면 난 내 집, 아니 내 소유물 갖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분처럼 내가 임차인으로 해서 뭐 500에 30이든 40이든 한 다음에 그거 갖고 운용을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러면 뭐 이제 모든 일들이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네네. 또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대체로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좋은 면만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에어비앤비의 장점이라기보다 네. 숙박 사업, 숙박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의 장점과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 사람한테도 빌려주고 저 사람한테도 빌려줄 수 없어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1박 단위로 영업을 하면 내가 한 달이면 30일밖에는 못 받아요. 그렇죠. 그 방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요식업이다 그러면 배달도 할 수 있고요. 배달도 할 수 있고. 예, 또 사람이 와서 포장해 가기도 하고 테이블 회전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숙박 영업은 1박에 딱 받을 수 있는 게 딱 그 방을 쓸 수 있는 한정돼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상한선이 딱 정해져 그러겠네요. 있어요. 매출의 상한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딱 정해져 있긴 하네요. 그 열심히 해도 정해져 있고 그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걸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점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한다, 뭐 옷가게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시간 동안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가게 문을 열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약 손님이 오면 숙박 예약 손님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이럴 때만 내가 얼굴을 보이면 되는 거지 그 외의 시간을 내가 거기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기야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같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체크인 체크아웃조차도 비대면을 하는 걸 선호하는 거여서 만날 일이 더 없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자영업하면 뭐 명절까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영업장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1박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일주일 예약하신 분이 왔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여행 가도 돼요. 그러게 특별히 할 일이 없네요. 그게 장기 손님은. 그렇죠. 그렇게 장기가 들어오게 되면 또 시간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물론 장기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1박 단위로 하는 것보다 할인을 해주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은퇴하신 분들은 막 큰 수입보다는 안정돼 내 생활비가 중요하시니까. 그렇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으세요. 또 내가 사장이잖아요. 어쨌든 예, 맞아요. 사실 나이 들어서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데요. 그래도 이제 편안하게 내가 사장으로서 또 시간적 자유도 있고 또 수익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생활비는 만들 수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